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닥터리 TV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은 몸 어디든지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이 부분이 피하 지방이에요. 이 피부 밑에 지방을 쌓아 놓게 되죠. 그리고 내장 지방은 이 잡히지 않는 저 뱃속 안쪽에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피하 지방과 내장 비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피하 지방은 우리 피부 밑에 쌓여서 미용적으로는 좀 안 좋아요. 가임기 여성들이 살이 찌게 되면 이 팔뚝이나 허벅지, 엉덩이 이런 데 살이 찌기 때문에 옷태도 잘 안 나죠. 그런데 이 피하 지방이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장 비만이 문제가 많이 되죠. 남성들은요, 젊었을 때부터 비만이 되면은 내장 비만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폐경기 이후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장 비만이 됩니다. 내장 비만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수술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장에 옆에 막 지방들이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곱창을 먹을 때 곱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장 옆에 달라붙어 있는 지방이 이 내장 지방의 덩어리예요. 이 내장 지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얘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혈관 속에 쌓이면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일으키고요. 간에 쌓이게 되면 지방간을 만들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큰 혈관들도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은 왜 배 속에다가 내장 지방을 쌓게 진화를 했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방은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면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이는 이제 연료가 되죠. 우리 몸은요, 인류가 진화하면서 지방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이 적은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기도 힘들었고, 지방을 마지막 연료로 우리 몸에 쌓아놔야 나중에 추위와 무슨 공격, 병에 시달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하 지방에 쌓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더 쌓지? 여기다가 이제 지방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도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이잖아요. 이 호르몬이 내장 지방을 덜 쌓게 해줘요. 이게 왜 진화적으로 이렇게 됐냐면요, 여성들은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방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요, 아기를 못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내장 지방을 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경기가 되면요, 급속도로 내장에 비만이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 낳을 일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내장에다가 차곡차곡 쌓이겠다라고 우리 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폐경기가 지나간 그 시점부터 해서 이러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이 성인병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남성들은 회사 다니고 이러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20, 30대부터 요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장 지방은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이다. 그리고 내장 지방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질병이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그 내장 비만을 해결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결국 우리 몸의 췌장을 쉬게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딱 정해서 먹게 되면요,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쉬게 되고, 그러면서 췌장 기능이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있던 사람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내장 지방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운동을 제가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운동 중에서는요, HIIT라고 그래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운동은 무엇이냐면요, 열심히 1시간을 걸은 사람, 또 열심히 근력 운동만 또 30분 정도를 한 사람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아주 짧은 시간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계단을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요, 30초 정도는 최고의 강도로 계단을 오르고요, 또 30초 정도는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이제 최대한 가빠진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또 30분 정도는 또 최대한의 능력치로 올라가는 거죠. 러닝모션을 하실 때도 30초 정도는 아주 빠르게 뛰고 30초 정도는 또 천천히 걷고, 그렇게 해서 5사이클 정도만 하시면 이게 10분 이내로 끝날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운동인데도 우리 몸에서는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만큼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이런 HIIT라는 이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좀 하셔서 건강을 지키고 내장 비만을 빼는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다이어트와 건강에 제일 좋은 운동을 걷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사 직후에 걸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걷기는 무슨 어디에 헬스클럽에 따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준비할 것도 운동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나가서 그냥 걸으시면 되는데 식사 후에 민기적 하다가 또는 식사 후에 소화 다 시키고 나가야지 하다가요. 운동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구를 해보니까 식후에 혈당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해서 거기서 혈당이 올라가다 이제 떨어지고 유지하다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식사 후에 저는 바로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까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에 우리가 첫 술을 뜨는 순간부터 20분 후부터는요, 혈당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20분, 30분 식사를 했다고 치면은요, 거의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무렵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근육을 쓰면서 걷게 되면 혈당은 저절로 조절이 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후에 바로 운동하시고요. 최대한 저녁 식후에는 꼭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혈당이 하루 중에서 저녁에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20분에서 30분, 그리고 많게는 1시간까지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혈당 측정기를 측정을 하고 운동을 해보면요, 운동을 하는 순간부터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조금 유지가 되다가 운동을 딱 멈추잖아요.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운동은 뭐 많이 할수록 좋지만 최소 20분 운동하시고요. 길게는 1시간까지 저녁 식후에 식사 후 바로 직후에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좀 있었어요. 살이 많이 쪄서 고생을 하다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많이 살을 뺐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또 밤에도 먹고 야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먹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남은 시간은 공복을 지키면서 췌장을 쉬게 해주자, 몸을 쉬게 해주자. 그래서 대사를 정상으로 찾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운동할 시간 많이 부족하세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의사기 때문에 저희 진료실에서 계속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제일 안 좋아요. 현대의 의자병이라고 합니다. 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결국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이것들을 뭐 언제 헬스클럽에 가서 그때만 움직여야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주 생활 속에서 움직이시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자주 서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진료실에다가 이제 환자분이 나가면 이렇게 올려서 타이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서서 진료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 다니시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단으로 다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운동량을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현대인들에게 또 하나 크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면이에요. 저는 잠을 참 잘 자는 편입니다. 근데 잠을 못 자면 살이 찝니다. 잠을 못 자면 나는 살이 빠지던데 이런 분들은요, 그냥 하루 이틀 못 잔 거예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요, 살이 쪄요. 왜냐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나오면서 밤사이에 지방을 점점 축적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뭐 이것저것 재밌는 것도 많고 하다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눈으로 들어오는 발광 인공 조명이에요. 발광 인공 조명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되게 쉬운 겁니다. 핸드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핸드폰, 밝은 TV, 그 다음에 뭐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불빛들이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뇌는요, 낮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나는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은 그 핸드폰을 끊으셔야 잠이 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핸드폰도 멀리 치워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냥 잠영종하고 낮은 조도의 조명 하나 놓고서 책을 보시다가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밤 사이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그 숙면을 취해야 우리 다이어트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헐적 단식, 그리고 생활 속에 운동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휴대폰 끄시고 숙면을 취하자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무슨 마약도 아니고 중독에 걸려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탄수화물은 중독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코카인을 준 뇌 촬영과 우리가 탄수화물을 준 뇌 촬영을 비교를 해봤더니 같은 부위에서 뇌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뇌 촬영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우리 몸에 쾌감을 주는 이런 중추들이 같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처지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럴 때 초콜릿 하나 먹었더니 기분이 확 살아났어. 이런 경우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탄수화물은 그렇게 우리 몸에, 우리 뇌에 들어가서 아주 자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초콜릿 먹고 기분이 확 좋아지고 정신이 깨고 이렇게 된 분들은 또 혈당이 뚝 떨어지면 다시 또 초콜릿을 먹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신 분들을 치료하는 것은요, 마약 중독의 치료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은 아예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쓰는 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마약 중독, 술 중독처럼 중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술을 예를 들어보면요, 술을 먹다가 술에 중독이 되면 술이 몸에 안 들어오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먹게 되면 좋아지고, 또 이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중독이거든요. 어떤 물질을 우리 몸에 들어오던 걸 끊었을 때 그것이 안 들어오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다시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존에 생겼던 불안 초조가 해결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바로 중독인데 탄수화물이 똑같습니다. 탄수화물이 몸에 안 들어오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처지고 했었는데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해결이 됐고, 또 탄수화물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게 문제거든요. 중독 말고 다른 얘기 써주세요 할 말 없습니다. 중독입니다. 탄수화물은 중독이고요. 탄수화물의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빨리 탄수화물 중독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분들은 결국 비만이 되고요. 그 비만에서 각종 질병이 생기고 내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이에요. 탄수화물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독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정신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고요. 하나는요, 천천히 용량을 줄여서 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마약 중독 환자다 그러면은 한 칼에 끊어버리고 쳐다보지도 말아야겠죠. 그런데 어떤 약물 중독이다 이런 경우는요, 그 약을 천천히 끊어가면서 봅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칼에 끊으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어렵다면 천천히 용량을 줄여가면서 끊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콜라에 중독된 사람이다. 그래서 매일 콜라를 2리터를 먹는다 그러면 점점 줄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1.5리터, 1리터 천천히 기간을 주고 끊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자면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로 이제 음식 탄수화물들을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빵, 떡면, 과자, 뭐 케이크, 초콜릿 이런 것들은 혈당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음식이고요. 우리가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통밀빵, 호밀빵, 잡곡밥, 귀리, 고구마라든지 단호박 같은 것들은 조금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드시면서 이런 탄수화물의 이 중독을 해결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백질과 섬유질을 많이 드셔야 돼요. 이 단백질과 섬유질은 결국 포만감을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몸에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포만감을 채워줄 수가 있고, 그런 그 허기가 진다는 느낌을 많이 좀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데 한 끼에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고 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 음식에 대한 탐닉을 줄일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요, 조금씩 자주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다이어트에서 저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을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이 탄수화물에 중독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요,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 식사도 안 하셨던 분이 있다면 아침 식사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요, 아침을 안 먹고 나가면요, 회사에서 급하게 일하다가 먹기 때문에 또 초콜릿이나 단당류 종류의 뭐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자꾸 당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로 조금씩 나눠서 식사를 하시고, 아침도 안 드셨던 분이 있다면 먹을 수 있다면 아침을 좀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탄수화물 중독에 있어서 밤에 잠을 안 재웠더니 탄수화물 중독이 확 증가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도 줄어들고 탄수화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당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이 이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포도당이 이제 혈중에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정적한 혈당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혈당을 끌어내리는데 이때 인슐린이 필요하거든요. 인슐린이 잡아내려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혈당 스파이크인데요. 정상적인 혈당은 보통 70에서 140 사이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사람들은요, 이 뾰족뾰족하게 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게 문제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단 거를 먹는 겁니다. 너무 단당류,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쫙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거를 깜짝 놀라서 우리 몸에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또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끌어내리고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결국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끌어내릴 때 우리 몸에는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정말 차곡차곡 축적이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피하 지방으로 축적이 되다가 중년이 되면 이제 중년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이제 내장 지방으로 또 축적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또 하나의 문제는 혈관에 내피세포를 공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혈관에 내피세포를 공격을 해서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피세포의 상처를 막기 위해서 또 혈전이 가서 쌓이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죠.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 협심증, 뇌졸중, 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하면 안 만들 것인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하면 완만하게 만들 것인가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혈당 스파이크 남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 현대인들의 주변에는 도처에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젊은 20대 여성들도요, 혈당 스파이크를 측정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누구라도 혈당 스파이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몸에 채워놓고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점심을 캐러멜 마키아토와 작은 조각 케이크 하나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혈당은 정상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0이 넘어갑니다. 깜짝 놀래요. 내가 당뇨도 아닌데 왜 200이 올라가요? 이런 분들 계세요. 200 이상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심에 정말로 통곡류 보리밥에다가 비빔밥을 아주 포만감 있게 먹은 사람과 이 캐러멜 마키아토와 케이크를 조금 먹은 사람과의 혈당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려면 결국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섬유질을 좀 많이 드시고, 또 근력도 키워 주셔야 돼요. 근육이 적으신 분들이 더 많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여러분들 건강 검진 받을 때 당뇨 전 단계에 오셨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닥터리 TV에서도 이제 제가 아침 먹는 걸 많이 보여드려요. 정말 깨어가지고 눈이 부시시한 상태에서 아침 먹는 거 보여드리는데, 이 아침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아침에 잘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먹는 게 왜 중요한가를 또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가요, 다이어트나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몸이 밤 사이에는요 아주 잔잔한 인슐린의 양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인슐린도 쉬고요, 그리고 췌장도 쉬게 되는 거예요. 잔잔하다가 아침에 바삭한 흰빵에 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딱 먹어요. 우아하게 딱 먹으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먹는 아침 식사가 제일 안 좋습니다. 건강도 망치고 다이어트도 망치는 거예요. 아침에는요 단백질 식사가 중요합니다. 제일 공복이었다가 제일 처음에 먹는 그 끼니의 식사가 제일 중요해요.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도 18시간을 굶었는데 정말 힘들게 굶었으니까 첫 끼를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래서 막 과일찜을 듬뿍 발라가지고 막 바삭한 빵에다가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간헐적 단식은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끼 먹는 그 식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첫 끼에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근데 단백질 그러면 아침에 부담스럽게 단백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먹는 단백질 음식을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하세요. 저는 나또를 좋아합니다. 나또가 처음에 입에 안 맞았었는데 좋다고 해서 먹다 보니까 나또가 참 맛있게 됐어요. 나또는요, 콩이죠. 주 원료는 콩이고 콩을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아주 유산균이 많습니다. 그리고 섬유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먹기에도 요즘은 포장으로 잘 돼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를 먹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이제 유지방에서 나온 단백질이죠.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단백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당이 첨가되지 않은 그릭 요거트를 잘 고르셔서 드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 식사는 좀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두유, 콩류에는요, 일부 약간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두부라든지 연두부라든지 그리고 식물성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은 아침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달걀이에요. 삶은 달걀을 준비해 놨다가 아침에 드시고 가시면 상당히 소화가 잘 되고 든든합니다. 정말 배불러요. 그거 먹고 나가면 정말 점심까지 간식 생각도 안 나고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제가 혈당을 스스로 이제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달고 재보면은 혈당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침에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콩류. 콩류 중에 이제 낫또, 그 다음에 두부,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이 좋고요. 두 번째는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세 번째는 달걀, 네 번째는 아몬드 같은 것도 좋습니다. 요즘 아몬드 음료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첨가된 게 없다면 아몬드 음료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땅콩 버터 이런 것들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이슈도 많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일을 왜 드십니까? 다른 음식들도 많은데 과일을 왜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맛있어서 먹죠. 보관이 편해서 먹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일을 맛있어서 먹는데 그 맛있는 거를 못 먹게 하면은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래서 과일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연구 중에서 제일 힘든 연구가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연구예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과일을 뭐 한 달 동안 먹게 만든 사람과 과일을 안 먹게 만든 사람을 비교를 해놨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뭘 먹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잠을 어떻게 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설도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상인이 과일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마음껏 드세요. 정상인이 과일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비만인 사람, 대사증후군이 온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요. 일부 과일은 독이 될 수 있어요. 과일은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렙틴도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포만감 있게 밥을 먹고 마지막에 과일을 또 내놔도 과일 어느 정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식욕 중추를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일은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이 탄수화물이라고요? 과일은 야채나 섬유질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과일은 탄수화물이에요. 과일은 수분과 일부 섬유질만 빼고는 100% 탄수화물입니다. 과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인데 이 과당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반 정제된 설탕 같은 탄수화물과 과당과는요. 우리 몸의 해악으로 따지자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과당이 높은 과일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비만 환자나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 비만 클리닉에서도 많은 분들을 보는데 막 이제 식사 습관을 조사하다가 별로 나쁜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정말 많은 양의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내과적으로 지방간이 생기신 분들이 있는데 술도 안 먹고요. 그렇게 비만도 아닌데 지방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먹는 걸 따져보니까 정말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일이 지방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또 많이 놀라시죠. 정말 비만 환자나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많은 과일을, 당도 높은 많은 과일을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장 지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잉여 탄수화물이 남으면 결국은 내장 지방이 증가합니다. 또 많은 연구에서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특히 어머님들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보는데 나는 고기도 안 먹고 기름기도 안 먹는데 왜 LDL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높아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식습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과일을 또 엄청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과일 줄이시면 약을 안 먹어도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일은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아주 쫙쫙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과일을 먹으면요, 간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과일은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우리가 다른 탄수화물하고 대사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좋기도 하겠지만 나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환자한테는요, 과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슐린을 건드리진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과일을 드셨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나중에는 당뇨 전 단계, 당뇨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과일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당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기다 자꾸 뭔가 첨가해요. 스테비아를 넣은 과일도 있죠. 막 이렇게 당도가 자꾸 높아지고 뭐 브릭스라 그러죠. 그렇게 높아지는 과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먹게 되고 상업적으로는 더 많이 달아야 또 많이 먹겠죠. 그런데 이런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계속 드시다 보면 건강은 나빠지고 비만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런 과일들은 그래도 나으니까 이런 과일들은 적절히 드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고요. 두 번째는 자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리류예요. 베리류는 뭐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것들이 있죠. 베리류. 그 다음에 석류나 레몬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보시면요. 단맛보다는 약간 신맛이나 씁쓸한 맛을 가진 과일들이 좋아요. 그리고 과육이 단단한 과일들이 좋습니다. 입으로 깨물었을 때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에 대한 내용을 들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정상인이라면요, 과일 드세요. 괜찮습니다. 과일 먹는다고 몸이 그렇게 나빠지진 않아요. 과일이 독도 아니고요. 먹어도 돼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또 내가 고도 비만이다. 그리고 내가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과일 주의하셔야 돼요. 과일 중에서도 정말 당도가 높은 단맛 나는 과일 피하시고요. 당도가 낮고 약간 신맛 나고 씁쓸하고 단단한 이런 과일들을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것들을 먹는다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드시다가 끊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뭐 제로 콜라라든지 제로 사이다 이런 것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설탕은 아니지만 혈당을 올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장기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건강과 다이어트에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조금 부족하고요. 점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요. 이런 인공 감미료를 이용한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결코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달콤한 입맛에서 벗어나서 고소하고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달콤한 입맛을 버리질 못해요. 결국은 초콜릿이나 전통적인 콜라를 먹던 사람들이 이 제로 콜라를 먹는다 그래서 이 입맛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언젠간 또 그 전통적인 콜라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입맛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이 입맛을 못 바꾸니까 결국은 제로 칼로리 음료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맛을 바꾸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를 자꾸 드시면 입맛을 바꾸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장내 세균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그리고 당을 먹으면요, 소화기관에서 쫙 흡수가 되죠. 그래서 어떤 당을 우리가 유산균들하고 같이 유산균들이 먹이로 삼기도 하고 해서 장에서 이제 대변으로 내보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인데 제로 칼로리 음료가 들어오면서 인공 감미료가 들어왔어요. 얘들은 처음 보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에서 흡수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제로 콜라를 먹었더니 나는 장이 자꾸 부글부글거려. 변비가 생겼어, 설사가 생겼어. 이런 분들 계세요. 소화가 잘 안 돼. 이 제로 칼로리 음료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를 대장 내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여기서 가스가 생기거나 장내 환경을 변화시켜요. 장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장내 환경에서 결국은 다이어트를 할 거냐 말 거냐, 다이어트가 잘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공간이 되는데 이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로 칼로리 음료를 자꾸 먹게 되면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장내 유산균의 환경이 교란이 됩니다. 유익균과 이제 유해균이 있는데 이 균형도 깨지고요. 그래서 장내 환경을 안 좋아져서 결국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장기간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지금 현재 이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었을 때 혈당을 안 올리고 그리고 뭐 당뇨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제로 칼로리 음료에 대한 의심을 계속 품으면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더라라는 연구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연구를 해봤더니 건강에도 안 좋고 당뇨로 가는 우리 몸을 만든다, 비만으로 가는 몸을 만든다, 이런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 칼로리 음료, 입에서만 달게 만들어지는 음료들은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공복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콜라를 매일 먹던 사람이 제로 콜라를 딱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야, 이제 맛있는 당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췌장에서 당을 분해하려고 딱 준비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밥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용량의 인슐린이 더 나오게 돼서
당뇨를 만들고 비만을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설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로 칼로리 음료는 어떨 때 사용을 하시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전통적인 콜라를 먹던 사람들이 정말 이 콜라를 끊고 싶은데 당 중독에 걸렸는데 맹물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하루에 물 2리터를 먹는 게 너무 힘들고 맨날 그 콜라 2리터를 먹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제로 칼로리로 잠깐 넘어오세요. 제로 칼로리 콜라를 좀 어느 정도 먹다가 그 다음에 물 먹는 거로 넘어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로 칼로리는 이렇게 당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과도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나 몇 달 만에 몇 킬로 빼야 돼요, 한 달 만에 10킬로 빼야 돼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속으로는 저는 참 그렇게 급하시면 일찍 오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만, 한 달에 10킬로 빼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한 달에 10킬로 빼는 거는요, 정말 무리한 거고, 아주 고도비만 환자가 뭐 120킬로 정도 나가는 환자가 한 달에 빼서 110킬로가 됐다, 이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달에 10킬로 빼는 거는 건강을 너무 망칠 수가 있습니다. WHO에서 권고하는 건강에 무리가 없는 다이어트는 한 달에 2kg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한 달에 2kg 빼면은 여러분들 별로 마음에 안 차죠. 근데 한 달에 2kg를 꾸준히 빼면요, 1년이면은 뭐 24kg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이제 빼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단기간에 빼시더라도 저는 뭐 몇 개월에 걸쳐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연구가 돼서 몇 개월에 딱 빼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죠. 또 고도비만 환자와 약간 비만 환자와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3개월 정도에 자기 체중의 약 10% 정도를 빼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은 보통은 이제 뭐 70kg 환자가 7kg 빼는 거고요. 100kg 환자는 10kg 빼는 거고, 이런 것들은 크게 무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2, 3개월에 걸쳐서 자기 체중의 10%를 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10%만 빼셔도요, 중년 분들은요, 건강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무릎 아팠던 게 무릎도 안 아프시고 이렇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자기 체중의 10%를 뺐어요. 몇 달 뒤에 다시 10% 올라가요. 이거 안 돼요. 자기 체중의 10%를 빼셨으면요, 이 체중을 6개월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70kg 환자인데 7kg를 뺐으면요, 63kg의 체중을 6개월을 유지하세요. 그러지 않으면요, 고스란히 천천히 돌아갑니다. 다이어트 연구, 그리고 비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렇게 체중을 뺐다가 약을 끊었을 때 다시 올라가느냐예요. 근데 대부분의 약이 다시 올라갑니다. 비만 향정기성 약물은요, 5kg를 뺐잖아요, 약 끊으면 10kg가 찝니다. 그런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야, 나 70kg로 살았었는데 지금 63kg잖아. 다시 70kg로 올라와.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계속 명령을 내려요. 이것을 6개월간 버티셔야 이게 나의 체중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빼신다고 한다면 2, 3개월에 걸쳐서 자기 체중의 10% 정도를 빼시면 좋고요. 이 빼신 체중을 6개월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건강하고 날씬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내 건강을 해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올여름에 내가 비키니를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이런 방법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요. 장기간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그 천천히 계획 세우시는 거는 주치 선생님이나 또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세우셔서 천천히 다이어트를 해가시는 게 건강하게 올바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에 나비약의 위험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요즘 식이요법제제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 또 식이요법제제에 대한 그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규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이 약은 펜타민이라는 약인데요, 성분을 보면요, 이 암페타민하고 되게 비슷해요. 암페타민에서 약간 구조를 바꾼 거예요. 암페타민은 뭡니까? 암페타민은 마약이에요. 암페타민을 역사를 거슬러 가면 이건 필로폰입니다. 이것들을 의학에 이용하면 안 될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나비약이에요. 암페타민에서 발전한 약이 이제 펜타민이라는 약입니다. 필로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조금만 누가 자극을 해도 화가 나고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나비약 먹다가 펜타민 먹다가 막 누구하고 다툴 일도 아닌데 다퉜다, 싸웠다, 크게 싸웠다. 또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괜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오래 먹으면요,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요, 중추신경계의 식욕 중추를 자극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려주는 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식욕 중추에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식욕 떨어지는 효과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부가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 두근거림, 입마름, 또 예민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약간 이제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들을 남용, 과용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향정신성 약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꾸 이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자꾸 더 먹고 싶어지고 더 찾게 되고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마약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약계 약물로 구분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뭐 비만이 아닌 사람은 절대 처방하지 마라. 그리고 한 번 처방할 때 4주 이상 처방하지 마라. 처방을 했을 때 연속해서 3개월을 넘기지 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욕 억제제를 드시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3개월 먹었는데 조금 더 먹고 싶네요. 더 먹고 싶네요. 하면은 또 의료진 입장에서는 또 그 기준을 넘어서 주게 되고, 또 환자분들한테 절대 안 됩니다. 3개월 먹었으니까 이제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끊어내면 환자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병원 쇼핑을 해요. 다른 병원 가서 타면 되지. 그래서 다른 병원 또 타고요. 더 나쁜 경우는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 가셔서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중고 사이트나 이런 개인적인 이제 물물 교환 사이트에서 이 약물들을 구입해서 먹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유통기한도 알 수 없는 약이고요. 그 약의 성분도 제대로 잘 모르고 교육도 못 받은 상태에서 먹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회 풍조가 이제 너무 마른 사람들을 선호하는 풍조가 자꾸 되다 보니까 이제는 청소년들까지도 뭐 프로아나 뼈 말라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고 토하고 이런 그 나쁜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 향정신성 식욕제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게 철저한 기준을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하고는 있지만 이 향정신성 식욕제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장기간 향정신성 약물을 남용하고 오용하신 분들을 보면요, 되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약 없으면 이제 못 살겠어요. 커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3-4잔의 커피를 먹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커피를 못 먹는 곳에 딱 갔어요. 그러면 막 처지고 졸리고 아무 의욕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나비약 같은 향정신성 식욕제를 먹다가 끊으면은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약이에요. 약 먹으면 확 좋아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약 먹으니까 집중력이 좋아진다. 그리고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약물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더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약을 먹었더니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자기는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남용과 오용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요, 반드시 병원에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시고요. 비만이 아니신 분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말고도 다른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비향정성 식욕억제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사제도 있고 매일 맞는 주사제, 조만간 나올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식욕억제 주사제들도 있는데, 이런 식욕억제제 주사제나 비향정성 약물들은요, 중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다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을 이제 찾으시는 분, 그리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꼭 약물이 필요하면 향정신성 약물을 쓰더라도 천천히 올리고 유지해서 천천히 끊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약물로 이제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식욕억제제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식욕억제제는 또 안 먹으면 안 되겠고 정말 끊고 싶다. 그런데 식욕억제 중독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 드시고 있는 약물들을 점점 줄여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비 모양이 있다면 하나를 먹던 분들은 반 잘라 드시고요. 그 반을 또 4분의 1로 또 자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고, 그래서 한 알에서 반 알 4분의 1 쪽 이렇게 드시다가 끊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또 하나는 인근에 이제 그 비만 클리닉 같은 데를 방문하셔서 다른 종류의 약물로 바꾸시는지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식욕억제제 말고도 보조제들이 있어요. 이 보조제들은 오래 먹는다고 크게 문제되는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제들을 조금 올리고요. 문제가 되는 식욕억제제를 좀 낮춰서 이렇게
이렇게 유지하다가 끊는다. 이게 의학적으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테이퍼링 방법을 이용해서 끊는 것들이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한번 끊으신 분들은요, 절대 다시 그 약 드시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이 약 먹고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다이어트에는 성공했지만 나중에는 큰 질병으로, 큰 손해로 남게 될 것이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리 TV에서는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제 유튜브에 오셔서 더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셔서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